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서울 용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문도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식 경축식 발언에 웬일인지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 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렇게 경축식을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용산에서 직접 열고요. 또 용산 개발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 용산 기지는 구한말 때부터 외국 군대들이 주둔해온 그런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 있게 어제 그 용산을 이 광복절 기념사를 잇는 그런 장소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 현재 주한미군은 미군 사령부는 평택으로 이전을 했고요. 한미연합 사령부가 2020년까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변 몇 개 시설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모두 미군 시설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범위가 240만 제곱미터가 좀 넘습니다. 네. 평으로 계산을 하면 70만 평이 넘는 규모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여기에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 대략 10년 정도의 일정으로 공원이 조성이 될 계획인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또 용산 일대에 문제가 됐었던 이 토양오염 이런 것들 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100년 넘는 역사가 사라진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용산 개발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용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미군 기지는 이제 거의 이제 나가고 거기도 뉴욕 이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거대한 생태 공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의 도시의 변화도 분명히 있죠. 서울역이 이제 그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되면서 앞으로 정말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 용산 4구역이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막 이제 정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박원 시장이 뭐 기름을 붓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을 지폈다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용산 개발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시장과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상당히 빠르게 좀 추진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 시장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용산 대규모 개발 계획이 추진이 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그 용산역 자체가 국가 소유 아니겠습니까? 철도청, 그러니까 지금 그 코레일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약간의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다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뭐 균형 개발이라던가 또 이 철도 시설이 국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지 내지는 이 철도 노선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선이 지금 서울역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하 문제라든지 공원화 문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성급한 느낌 이런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개발 계획이라고 할까요? 뭔가 큰 그림이 하나 놓여지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들썩이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모든 언론사에서 그런 표현들을 다 쓰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쪽 종사자들은 다 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계획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2000년도 초반에 이미 국가공원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2019년부터 네. 2027년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미리 내놨었어요. 이미 10년 전에 내놨었고 미군이 철수를 해야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기가 왔죠. 네. 왔는데 이제 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이미 던졌잖아요.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서 그렇죠. 삼성도 들어오고 PFV 만들어서 잘 진행하다가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일단 멈추지 않았습니까? 자금의 어떤 재원이 네.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되겠죠. 이 계획이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명료한 구체화된 디테일한 내용도 없이 네네.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 개념을 던졌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별한 투자처가 없고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동산을 다시 한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득권들이 지금 처리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과의 어떤 묘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좀 의혹까지 들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마곡이 던져졌잖아요. 마곡을 띄웠었어요, 언론에서.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용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굳이 그것을 지금 발표할 시기였나. 누구나 다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기름을 붓더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적절한 타임은 아니었고, 박원순 시장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드라마에서 김비서가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생뚱맞게 던진 것이 네.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더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지금 이제 부동산 인재 안정화돼가는 과정에서 굳이 이것을 그렇죠. 던져야 됐나라는 좀 의구심 갖게 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 평균 0.18% 부동산 값이 올랐는데, 네. 용산은 0.29%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이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도 그렇죠. 0.29%가 올랐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이게 반영이 돼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 이제 네, 부동산 네. 살려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뭐 상당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그대로 현장에 나타나고 있죠. 예. 또 매물을 내놓으셨던 분들이 이제 걷어들이고 있고, 예.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국제업무지구 진행을 할 때 그 용산 이촌동 지역의 빌라들이 다세대 지분이 그 한 뭐 25제곱미터 할 때 네. 2억이던 것이 한 8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최대. 네. 예. 그 금융위기 전까지요. 그랬다가 2억 6천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전 얘기죠. 그랬다 지금 이제 용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원래 있던 계획이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의 발표로 인해서 이것이 좀 불이 좀 지펴졌는데 이것이 지금 한 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6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8억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8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네. 있으니까 물건을 감출 것이고 예. 또 이제 일반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용산 계획의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예. 뭐 통일시대까지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매물이 지금 없고 호가는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특단한 대책이 없으면은 네. 당분간 이 추세는 연말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말까지 네, 이어질 맞습니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용산 부동산 관계자에게도 좀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없어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재개발 통보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통으로 개발하면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올 초까지는 10억은 안 되지 않았나요? 근데 10억대 초반 지금은 못 살 거 아니야. 지금 살기 힘들어요. 주민들이 바람이 다 들어가고 전에 힘들어요. 네.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시청자들이 그러면 용산이 어쨌든 개발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금만 있으면 혹시 지금 매물을 구입해도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자본 여력이 충분하신 네. 분들은 투자해도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 한 60 네. 정도, 70 정도의 그 효과의 어떤 자본이득의 그 최종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셔야 되고. 멀리 봐야 된다는군요. 예, 그리고 중요한 네. 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 정책을 부르짖었는데 네. 우리가 한 사례를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임대주택을 2016년도 초에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 3만 호를 올해까지
공급하겠다고 강력하게 던졌어요. 예. 그때도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들 좀 안고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18,500개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언론에 띄우고 청년 임대주택, 역세권 주택하고 용적률 올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과물은 없다는 얘기죠. 네. 반도 못 쳤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치 행보를 보이는 분이 어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 못한 분이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 그 부분을 조명해주고 박원 시장의 단독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 정부의 어떤 조율이 없이는 이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박원순 시장의 립서비스라든지 부동산 언론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고 쫓아가시다가는 혹시 자칫 한 20년 물릴 수도 있다는 어떤 리스크도 감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형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다. 또 하나 이제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내놨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뭐뭐 지하화입니다. 땅속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주요 간선도로도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용산역도 지하화 아닙니까? 지금 또 나온 게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에서 거기에 마이스 산업을 넣고 공원 만들고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 실현 가능성 뭐 좀 그걸 떠나서 이미 10몇 년 전부터 나왔던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또 찾아보니까 안철수 전 의원도 전 대표도 이번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무려 서울 국철에 57km를 지어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놨었거든요. 이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항상 강조했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저 강북 쪽에 있는 그 수색 그 위쪽으로 해서 그 철도가 지상화돼 있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엄청나거든요. 또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은 과연 균형 발전이고 이 자치고 이런 것들하고 부합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균형 개발 면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좀 따끔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여의도 용산 개발 그 소식 때문인지 서울 전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0.12%까지 최근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을 던져서 우리가 작년만 해도 뭐 미친 전세, 폭등 못 살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가고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지금 다시 뜨는 이유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든지 기득권층에서 이제 처리를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세하게 되죠. 매물과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유의하실 점은 그겁니다. 10월부터 이제 DSR 그 가계부채 대책이 제2금융권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어떤 것들을 어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내면 속에서는 어떤 수요가 억제되는 어떤 수요의 어떤 근본을 차단하는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 용산 발표 전까지만 해도 잘 잡혀가고 있었어요. 안정되게.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시장을 어떤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보셔야 되고 내년부터 뭐 아시겠지만 IFRS 바젤 3 그 국가 어떤 금융협약에 의해 가지고 모든 대출의 어떤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대출을 풀어줬다가 다시 규제했다 이런 것이 반복돼 왔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대출 규제, 뭐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강력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투자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신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혹시 예전에 어떤 장밋빛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이거를 그리셨다는 좀 자칫 낭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개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값 잡아보겠다는 정부 난감할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여의도 개발이라든지 용산 개발에 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었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의도 통합개발은요,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비사업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뭐 1년 전에 뭐 파리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좀 서울의 집값을 잡아보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용산에 빈 부지가 있으면 개발은 해야죠. 근데 덩달아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상당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고 예. 이 개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죠. 네. 사실 김현미 장관이 저렇게 이 정책적으로 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네.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집값 폭등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만 남고 네. 개발도 안 되고 주변까지 값을 올려놓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용산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개발도 이미 오전 시장 때 다 나왔던 거고 네네.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의도 각 낙후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개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때 이 기부 채납 비율을 40%로 정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40%를 정부에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신에 층수를 굉장히 높여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부결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지금 또 통합개발을 하겠다. 크게 개발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개발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말 없이 일단 개발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이 실패의 이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서울은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요. 지방은 점점 더 떨어지거나 미분양 이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요 말씀드리면 저 첨언 하나 드리면 네. 앞에 기자님 주신 거에 대해서 여의도 통합개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자면 네. 여의도의 공실률이 지금 한 11%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1990년대 0에서 3% 사이였는데 상당히 지금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고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46%예요, 공실률이. 네. 이런 과포화된 오피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획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어떤 규제를 주다 보니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아시다시피 박근혜 시절에 좀 과잉 또 공급이 됐어요. 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2, 3년 동안 계속 이제 수요가 공급을 갖다가 넘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강남의 집값이 이제 원인이 돼서 올랐지 않습니까? 지방은 반면에 이제 어떤 지방 전매 제한이라든 여러 대출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환경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해왔었죠. 네. 그런 것들이 과잉 공급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어떠냐? 제가 볼 때 1, 2년을 갈 것 같지만 연말에 네. 헬리오시티라는 한 만세대가 나오거든요. 네, 성파구에. 성파구에. 그게 나왔을 때 여파를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강동구가 이제 연이어서 한 3년 동안 만세대, 2만 세대 꽤 나옵니다. 네. 그 부분들이 과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을 주는지 따라가지고 정부의 정책과 또 내년에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네. 맞물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 하방 안정화되는 시장이 좀 형성될 거다. 다만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해소되기 네.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